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로 언어, 특히 문학의 언어를 있는 그대로 망상 없이 읽는 그 실제 기초 훈련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1강, 2강에서 망상과 생각의 속성 그리고 알아차림이라는 자각의 방법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생각과 그 망상의 속성이라는 게 얼마나 본능적인 차원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실제로 기초적인 훈련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 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언어를 읽는 데 있어서 망상이라든가 이런 알아차림, 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읽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망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신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언어, 굉장한 큰 뜻이 있고 심오하고 너무나 넓어서 쉽게 알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 자체가 환상입니다. 언어에 너무 주눅이 들어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언어는 단지 개념이고요. 그 자체가 허상입니다. 관념일 뿐이에요. 언어는 언어일 뿐이다.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실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부분적인 거. 머릿속에서,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 언어적으로 떠올려진 하나의 허상이고 어떤 망상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언어는 단지 언어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언어를 읽는 법. 언어는 이해되고 전달되기 위한 사회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도 충분히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언어로 바꿔서 읽는 법. 이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의 언어적인 사고 과정 자체가 망상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본능에 이끌려가기 쉽다. 이 점을 더 철저히 자각하는 그 부분을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실제 훈련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언어의 의미를 망상 없이 읽는다는 거, 그것이 왜 가능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나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해를 하는 게 논리적으로 읽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고요. 자, 망상 없이라고 하는 뜻은 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했을 거예요. 주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나의 의도라든가 추측, 상상을 개입하지 않고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사고작용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또 기존에 알고 있는 것 중심으로 눈에 확 들어오고 보고 싶은 것 중심으로 보게 마련입니다.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망상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만 망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망상 없이 읽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에 굉장한 뜻이 있고 심오하고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것이 언어에 대한 망상이에요. 언어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신비적 환상에 불과하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단지 언어는 나와 있는 다른 언어로, 연결된 다른 언어로 계속 설명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바꿔서 설명하는 그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점을 오늘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 문제를 조금만 강조를 하겠는데, 왜 이 점을 강조를 하냐면 이 망상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망상 속에 삽니다. 날마다 어떤 그 망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더 하는
겁니다. 망상은 생각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숫자보다는 언어를 통해서 더 망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 속에는 그거와 관련된 어떤 과거의 기억과 경험이 묻어 있습니다. 기억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딱 접하게 되면은 그 경험과 이미지가 확 떠오르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여겨야지. 내가 잘못됐나? 내가 좀 그 왜곡된 인간 아닌가? 좀 저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그래서 생각의 세 가지 특징을 제가 저번에 정리를 해드렸어요. 제가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뜬금없이 불현듯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고요. 자동적 사고고, 급류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연속적으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전개가 된다는 것이에요. TV를 켜놓으면 전류가 흐르는 한 TV 영상은 계속 나오는 것과 같다. 이 망상의 속성을 꼭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이것을 더 확대하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라는 그 회의적인 장면에 봉착하게 돼요. 자유의지. 내가 원해서 생각을 하는 생각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한다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요. 본능적으로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영역에서는 자율적으로 우리가 조절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철학계와 어떤 과학계에서 오랜 논쟁의 역사였고요. 아직도 논쟁이 끝나지 않은 문제고, 특히 요즘에 뇌과학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뇌의 어떤 좌뇌, 우뇌, 전두엽, 측두엽 해서 여러 가지 그 뇌의 각 부분의 영역들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어떤 부분에서 언제 뇌 기능이 발현이 되는가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가의 이 문제는 자유의지가 별로 없다 쪽으로 결정이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왼발 오른발을 내딛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왼발 오른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 그죠? 또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 이런 각도들, 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어떤 행동을 결정을 해야 할 때, 정말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순간에 매우 빠른 속도로 그 순간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본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시스템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경험에 의해서 학습된 것으로 그 순간에 잘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빨리 결정을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반응을 보이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왼발, 오른발, 팔을 이러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일일이 결정을 해서 팔 흔들고 발을 내딛고 앞으로 보고 말을 하고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루를 살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 반응적인 입장에서 선택을 하고 뇌 속에서 과거에 경험된 기억들이 뇌 속에서 조합을 해서 그 순간에 가장 나를 잘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그리고 가장 쉽게 해왔던 방식, 습관적인 방식에 의해서 그 순간에 빨리 자동적으로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왜 그때 그 순간 쉽게 그 말을 했을까, 이런 경우도 있고요. 시험장에서 보고 나면 분명히 이게 답인데 그 순간에 왜 나는 그런 답을 찍었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 행동을 왜 그렇게 했지 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로 심각하게 결단을 내려서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음식물이 소화되는 우리 몸의 순환 과정도 그렇잖아요. 밥을 떠 넣으면서 이것을 내 식도로 넣어야겠다. 그 다음에 위에서 소화를 얼마 시켜야겠다. 소장, 내장에서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해서 내가 내 음식물을 결정해야겠다 해서 우리 몸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피의 순환도 우리의 결정력을, 우리의 의지를 벗어나 있습니다. 언제 죽을 것인가, 언제 숨이 끊어질 것인가, 우리의 의지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거의 희박하다. 그러나 알아차림과 이러한 능력은 개발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으려면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언어를 읽을 때 자동 반응적으로 그렇게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자학하고 자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최근에 뇌과학이 발달되면서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말을 해야겠다. 이 행동을 해야겠다. 이제 일어나야지. 근데 놀랍게도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그것과 관련된 뇌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뇌 영상 모니터링을 통해서 입증을 했어요. 이쯤 되면 뇌과학이나 이런 것이 발달이 되면 될수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뇌 스스로 과거에 기억된, 학습된, 경험된 것이 가장 쉽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입력된 시스템 속에서, 이걸 모듈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시스템 속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이쪽으로 결론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이 문제는 결국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자책하고 자기 비하나 어떤 자기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상의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망상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단지 알아차림과의 균형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적응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적응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자유자재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자. 망상과 생각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하는 생각이 망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이 문제예요. 자, 두 가지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상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망상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체크를 해보는 것이에요. 망상과 감정과 생각과 욕구는 왁왁왁왁 일어납니다. 10초 후에 나한테 어떤 생각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어떤 대상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욕구를 일으키게 될지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그것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내가 망상에 빠졌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가끔씩 때때로 이런 말을 던져주는 것이죠.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생각은 혹시 사실이 아닐지 모른다 라고요. 다시 한번, 내게 일어난 생각은 사실이 아닐지 모른다. 내게 일어난 생각은, 이 생각은 망상일 수 있다. 이 생각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망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확인을 해보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을지 모른다. 이 생각이 떠오르면 실제로 옆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들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있다. 이 생각은 망상임에 확실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망상이다 라고요. 그 다음에 글을 읽을 때는 그 글에 의해서 떠올린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그 글 옆에 나와 있는 다른 언어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나 이 구절의 의미를 확실하게 다른 언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자, 요 점을 제가 이번 시간에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부분인데요. 나와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하고 나와 있는 언어로 이해를 하는 방법인데, 나와 있지 않은 언어가 있어요. 이걸 이제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자가 밀추자예요. 밀추, 미루어 논의한다. 그래서 나와 있는 언어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나와 있는 언어를 통해서 미루어 알 수, 이끌어낼 수라는 게 있어요. 미루어 알 수, 이끌어낼 수, 이게 추론인데 전제라는 것은 추론에 속해요. 이게 전제, 앞전, 들제, 앞에 들어있다. 모든 언어는 앞에 들어있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 속에는 이미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그날이 좋다는 것이고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 당연한 것이죠. 이런 게 전제예요. 프레미스. 그 말 앞에는 이미 그 말을 성립시키는 어떤 조건이 들어있다. 이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했나라고요. 이게 전제입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언어를, 문학의 언어는 많은 생각이 묻어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언어로 그 언어를 설명하는 방법만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망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자, 핵심적인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언어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언어는 언어일 뿐이다. 실상계를 다 복잡한 걸 다 드러낼 수도 없을 뿐더러 왜곡된 생각으로 언어로서 표현된 것일 뿐이다. 이건 허상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있다. 단순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다른 언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언어로 바꿔서 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언어의 뜻은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나와 있는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다. 모든 글들은 자기 글이 이해되고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언어는 언어로 말하고 언어는 언어에 의지해서 설명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바꿔서 말할 수가 있다. 나와 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학의 언어는요, 사전적이고 어떤 독립된 뜻을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청산이다, 그럼 푸른 산,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뭘 묻느냐, 이렇게 고정되고 독립된 의미가 없어요. 단지 그 쓴 사람이 이 언어에 대해서, 이 시어에 대해서 또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그 연결된 어떤 말들을 통해서만 그 단어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연결된 다른 단어를 통해서만 그 언어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나와 있는 언어를 통해서만 그 언어의 의미를 규정을 해야지, 그 언어가 뭐 눈이다 그러면 하얀 거 순수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고정되고 독립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점을 제가 강조를 하고요. 연결된 다른 언어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면서 새롭게 쓰인다. 연결된 조건에 의해서만 쓰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언어를 있는 그대로 바꿔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언어들을 그 종류들을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면 비슷한 언어끼리 이렇게 묶여져요. 이것을 범주화라고 합니다. 범주화해서 생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어둠이란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어둠의 의미가 뭡니까? 자, 시커먼 거, 악, 일제치약. 이렇게 말하면 언어를 논리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죠? 또 빛이 뭐냐? 밝은 거. 이렇게 하면 틀린 것이에요. 자, 사전적이고 고정되고 독립된 뜻이 없어요. 그리고 언어 옆에 다른 언어가 연결된 게 없잖아요. 언어 옆에 다른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이 단어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써야만이 이 단어의 의미가 드러나는데 아직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이 질문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없는데 어둠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질문자에게 답변을 돌려줘야 돼요. 당신은 언어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어둠의 의미는 뭐냐? 그냥 모음, 디귿, 자음, 모음, 자음, 어둠, 빛이라고 하는 음의 파장일 뿐이죠. 아직은 의미가 없습니다. 연결된 또 다른 단어도 없고 이 사전적 뜻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단한 신비적인 뜻이 없어요. 이 언어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의미가 탄생이 되려면은 자, 이처럼 언어 옆에 언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어둠이 뭐냐? 빛을 낳는다 하면은 이 언어 있죠. 빛을 낳는다. 이게 어둠이에요. 그 빛이 뭐냐? 어둠을 낳는다. 설명해라. 어둠의 의미는 뭐냐? 빛을 낳는 것이다. 이게 답이고요. 빛이 뭐냐? 어둠을 낳는다. 이렇게 답변을 바꿔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눈으로 손으로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망상 없이 논리적으로 있는 그대로 읽는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간단하죠? 별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개 문장은 서로 충돌이 되는데 어떤 게 참이고 거짓이냐 이렇게 물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또 다른 대전제, 어둠과 빛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든가 어떤 대전제라는 새로운 기준과 조건이 있어야만이 어떤 문장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조건이 없는 한은 이 문장과 이 문장에서 참과 거짓을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형식 논리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연결 조건들의 관계들 말이죠. 자, 요게 의미라는 것이에요. 언어의 의미는 다른 언어로 바꿔서 설명하는 것이다. 자, 이 정도입니다. 이거 못할 수 없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수능 문제가 이거예요.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인데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어둠이 뭐냐?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했기 때문에 단지 낳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수능 언어를 정복을 하려면 빠르게 있는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언어를 정보적인 차원에서 처리하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죠? 또 아침이 되면 어둠은 굴복한다. 물러간다. 물상이 뭐냐?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에요. 아침이 오니까. 태양의 즐거운 울림, 즐긴다.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아침이면 세상을 개벽을 한다. 그러니까 이 시는 뭐 별다른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아침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완전히 어둠의 세계가 없어진 개벽의 세상이 된다. 놀랄 만큼 바뀐다. 이거를 드러낸 것이에요. 무슨 뭐
대단한 심오한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언어는 언어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뭐 굉장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묶어보면 어둠이란 건 낫는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아침이 되면 즐거운 것이고 아주 계백이 된 것처럼 아침이 되면 놀랍게 바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것은 뭐냐면은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이제 아침이 되니까 즐거운 것이잖아요. 근데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지상에 있는 밝은 모습이지 지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몸부림친다는 고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노동의 고단함 이거 아닙니다. 즐거운 것이고 또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나는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그게 아니라 어둠은 아침이 오면 어둠이 그냥 샥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기존의 어둠이 새로운 걸 맞아들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즐거운 울림이라는 것은 생기를 띈다. 그렇죠. 여기서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운 언어들로서 이렇게 범주화되어 있거든요.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오면 즐겁잖아요. 그 생기를 띠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그 개벽을 한다. 혼란을 겪는 혼란 같은 게 아니잖아요. 즐거운 것이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문학을 출제하시는 문학 전공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풀 때요. 어떤 굉장한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주제를 암기해서 작가에 대해서도 알고 그런 지식을 잔뜩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낸 게 아니에요. 빠르게 쉽게 안구를 가지고 손을 가지고 나와 있는 언어들을 단순하게 처리해서 문제를 풀어라. 시간 내에 풀어라 라고 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심오하게 어떤 그 막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는 가슴으로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막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는 통에 이 사단이 생긴 겁니다. 이 용도로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도 보세요. 이게 조지훈의 2014년 수능이거든요. 여기 구름이 나오잖아요. 구름이 뭐냐? 그 연결된 단어가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언어부터 하시면 돼요. 구름이 뭐냐? 그럼 이거 보면 됩니다. 한송입니다. 또 흘러간 것이다. 또 외로이. 그러니까 구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못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고 알지 못할래야 알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뭐냐? 한번 옆에를 딱 보세요. 한송이 외로이 흘러간 거. 이게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요령이고 제가 아주 10여 년 전부터 옛날부터 모든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을 외쳐왔습니다. 오케이? 이걸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어디메가 뭡니까? 어디메가 뭐냐? 이 말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를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이 밤을. 또 옆에 있죠. 쉬리라던 거. 그러니까 모든 언어에는 양옆구리의 위아래 언어는 언어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어디면은 이 밤을 쉴 수 있는 쉼터예요. 그죠? 산이 뭐냐? 푸른 거예요.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산이 뭐냐? 그리운 거예요. 어디면은 뭐냐? 이 밤을 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할 수는 없는데 이 연습을 이렇게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망상과 생각을 본능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정상이다. 아주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책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복잡하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 5번에 보시면 어디면은 자연세계를 방랑하는 화자가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 공간이다. 벗어나고자 했던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 밤에 쉴 수 있는 곳이죠. 이게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죠. 사실 수능 문학을 하시려면. 그리고 이제 깊게 예술 작품으로서 그 단어가 나에게 떠올려준 이미지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고
또 감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치유적인 관점에서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따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청산이 뭡니까? 하늘이 뭡니까? 그러면 청산, 푸른 산, 달소, 하늘, 유토피아 이렇게 떠올리면 망상. 그렇게 떠올라도 좀 참고 옆으로 눈을 돌려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단어로, 나와 있는 단어로 바꿔서 말을 하면 알아차림, 깨달음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청산이 뭐죠? 날더러 바람처럼 살라 하는 것이고, 하늘은 날더러 물처럼 흘러가라고 하는 것.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주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들은요, 망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본능적으로 떠올려지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생존의 전략적인 요소로, 생물학적인 요소로 진화된 결과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올 수 있었던 거죠. 쉽게 빠르게 적응하고 선택해 올 수 있었던 어떤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망상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 방식은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자동 반응적으로 심각하게 전개가 될 때는 적응하는데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 능력을 동시에 개발하지 않으면 균형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상과 알아차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적응적인 관점이나 깨달음의 관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것을 제가 그토록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이 균형 속에서 우리의 행복이라든가 어떤 삶의 의미라든가 이런 온갖 가치로운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문학의 언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길도 여기에서 열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요, 언어를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핵심은 모든 언어를 나와 있는 옆에 좌우에 있는 그 단어들로 바꿔서 말을 하라. 그러면 주관적인 오류나 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문학의 언어에 대해서 정복을 할 수가 있다. 감히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4강에서는 언어에 연결된 관계들의 양상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 조금만 더 심화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